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67세 박성민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3년 전 이곳을 떠날 때 들었던 2개의 큰 캐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손에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만 달랑 들려 있었다. 그나마 그 안에 든 것이라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만료된 각종 서류들 뿐이었다. 아내 65세 김미숙은 그의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검푸른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때 염색을 꾸준히 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반쯤 하얗게 새어 지저분하게 뒤섞여 있었다. 주변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가족들이 환한 얼굴로 카트에 가득 실은 짐을 끌고 나왔다. 누군가는 마중 나온 가족들과 반갑게 포옹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러나 박성민 부부를 맞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연락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박성민의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쥐어보았다. 지갑 안에는 한국 돈 3만 원과 더 이상 쓸모없는 캐나다 은행 카드 한 장이 전부였다. 평생 모은 재산, 퇴직금 1억 8천만 원,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2억 7천만 원, 그리고 예금과 보험을 해약해서 모은 돈까지 합쳐 총 5억이 넘었던 그 거금이 이제는 3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노을, 처음 집을 구할 때의 설렘, 그리고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잔고를 보며 느꼈던 공포. 무엇보다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한 달 전 캐나다 은행 직원이 건네준 계좌 잔액 명세서였다. 거기에는 단돈 1,400달러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한화로 약 200만 원.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고 그마저도 귀국 항공권을 사고 나니 거의 바닥이 났다. 김미숙은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악몽이어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갑고 습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서울의 공기는 그들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박성민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배터리는 15%밖에 남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쓰던 요금제는 이미 해지되었고 한국 번호는 3년 전에 정리했다. 공항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 메신저를 열었지만 메시지 목록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 6개월간 도움을 청하며 보냈던 수십 통의 메시지에 답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심지어 대학 동창들까지. 모두가 읽음 표시만 남긴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보.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박성민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공항 앞 택시 승강장을 바라보았다. 택시를 타려면 최소 3만 원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3년 전에 처분한 그 아파트?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사는 그곳? 아니면 자식들의 집? 하지만 자식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박성민의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이 분노인지 후회인지 절망인지 그는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순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 그 깨달음이 그를 더욱 무너뜨렸다.
박성민이 대기업 계열사 격리부장직에서 정년 퇴직한 것은 2021년 2월이었다. 35년을 한 회사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일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 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퇴직 후 몇 달간 박성민은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나면 TV를 켜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먹고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저녁을 맞이했다. 한때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완전히 멈춰버린 느낌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하루가 지루하게 길게만 느껴졌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하나둘 자신의 근황을 늘어놓았다. 누구는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 만에 접었고 누구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다. 또 다른 누구는 경비 일을 시작했지만 젊은 사람들의 무시를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다. 그때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 대학 선배 이야기였다. 밴쿠버에 정착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물가도 한국보다 저렴하고 의료 혜택도 좋다는 것이었다. 특히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에 박성민의 귀가 솔깃했다. 후배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선배가 보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푸른 하늘, 깨끗한 거리, 넓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사진 속 선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박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다. 한국에서의 노후는 뻔했다. 월세를 내며 빠듯하게 살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장남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차남은 아직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다음 날 아침 박성민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미숙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60 중반의 나이에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성민은 며칠에 걸쳐 설득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캐나다 이민 성공 사례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그 영상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풍경, 친절한 사람들, 저렴한 물가, 완벽한 의료 시스템. 어느 유튜버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캐나다에서 왕처럼 산다고 자랑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은퇴 후 이민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영상 속 캐나다는 마치 지상낙원처럼 보였다. 김미숙도 점차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그녀도 한국에서의 삶이 답답했다. 아파트 평수는 좁았고 매달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 동네 마트에 가면 물가는 계속 올랐고 친구들을 만나도 돈 걱정 이야기뿐이었다. 무엇보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보였다. 그의 생기 없는 얼굴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도 고통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결심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다. 그 아파트는 강서구에 위치한 25평형으로 시세가 2억 7천만 원 정도였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합치면 4억 5천만 원. 여기에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면 5억을 넘길 수 있었다.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캐나다에서 충분히 집도 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류 준비만 수개월이 걸렸고 각종 검진과 인터뷰를 거쳐야 했다. 이민 컨설팅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박성민은 이 모든 과정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밴쿠버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 상상 속에서 그는 여유롭고 행복했다. 자식들에게 이민 계획을 알렸을 때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장남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고 차남은 왜 굳이 그런 모험을 하느냐고 반대했다. 하지만 박성민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살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자식들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어차피 부모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고 그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빴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박성민은 은행 계좌에 찍힌 거금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다. 5억 2천만 원. 환율을 계산해 보니 약 52만 캐나다 달러였다. 이민 컨설턴트는 이 정도면 밴쿠버에서 작은 콘도를 사고도 생활비가 충분히 남는다고 했다. 2021년 가을 출국 날짜가 다가왔다. 짐을 싸면서 김미숙은 자꾸만 눈물이 났다. 30년을 살았던 동네, 단골 미용실, 자주 가던 시장, 친구들과 수다 떨던 카페. 모든 것과 이별해야 했다. 하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얼굴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더 나은 미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성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들, 복잡한 도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손에는 모든 재산이 들어있는 은행 카드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 카드가 그에게는 희망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2021년 10월 말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다.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다.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해준 한인 부동산 중개인이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다. 중개인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유창한 한국어로 친절하게 안내했다. 임시로 머물 에어비앤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박성민은 창밖 풍경에 감탄했다. 넓은 도로, 정돈된 건물들, 곳곳에 보이는 공원. 한국의 복잡하고 답답한 풍경과는 확실히 달랐다. 중개인은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다. 어느 동네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지, 어느 슈퍼마켓이 저렴한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박성민은 열심히 메모했다. 에어비앤비는 리치몬드 지역의 작은 콘도였다. 한 달 임대료가 1,800달러. 한화로 약 180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비쌌지만 임시 거처니까 감수해야 했다. 방 2개의 작은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였다. 가구는 낡았지만 깨끗했다. 김미숙은 짐을 풀며 이제 정말 캐나다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낯선 나라, 낯선 집.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마저 낯설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집 구하기가 시작되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여러 매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밴쿠버 다운타운의 작은 콘도도 최소 60만 달러는 했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40만 달러는 기본이었다.
이민 컨설턴트가 말했던 가격과는 완전히 달랐다. 중개인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은 당황했다. 5억이 넘는 돈이 있지만 집을 사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았다. 중개인은 그렇다면 임대를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 리치몬드나 서리 지역의 콘도를 임대하면 월 2,000달러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다. 박성민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2,000달러면 연간 24,000달러, 한화로 약 2,40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연간 최소 4천만 원은 필요했다. 5억으로는 약 12년을 버틸 수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박성민은 낙관적이었다. 1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때쯤이면 캐나다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도 있었다. 게다가 물가가 저렴하다고 들었으니 생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결국 그들은 서리 지역의 투베드룸 콘도를 월 1,900달러에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입주한 날 김미숙은 집 안을 둘러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다. 거실은 좁았고 방도 비좁았다.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는 딱히 특별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적응하면 되니까. 처음 몇 달은 관광객처럼 지냈다. 스탠리 파크를 산책하고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차를 렌트해서 근처를 돌아다녔다. 밴쿠버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분위기. 박성민은 이민을 잘했다고 확신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밴쿠버의 겨울은 생각보다 우울했다. 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고 해는 오후 4시면 졌다.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다. 첫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김미숙은 깜짝 놀랐다. 한 달에 300달러가 넘었다. 본격적으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임대료 1,900달러, 전기와 수도, 인터넷 등 공과금 250달러, 식비 800달러, 교통비 200달러, 휴대폰 요금 100달러, 기타 잡비 200달러. 매달 최소 3,500달러, 한화로 350만 원이 나갔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였다. 더 큰 문제는 물가였다. 한국보다 저렴하다던 물가는 전혀 저렴하지 않았다. 한인마트에서 파는 한국 식재료는 한국보다 2~3배 비쌌다. 김치 한 통이 15달러, 된장 한 통이 12달러. 일반 슈퍼마켓도 만만치 않았다. 과일과 채소는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쌌다. 외식은 엄두도 못 냈다. 한식당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18달러였다. 두 번째 겨울이 되었을 때 박성민은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52만 달러로 시작했던 잔고는 이제 35만 달러로 줄어 있었다. 1년 반 동안 17만 달러, 한화로 1억 7천만 원을 쓴 것이다. 이 속도라면 3년도 못 가서 돈이 바닥날 것이 분명했다. 박성민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 35만 달러, 월 평균 지출 3,500달러. 100개월, 약 8년을 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났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다. 한인마트 대신 일반 슈퍼마켓을 이용했다.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겨울에도 집 안온도를 섭씨 18도로 유지했다. 김미숙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겨 입고 지냈다. 손발이 시렸지만 참았다. 전기도 아껴 썼다. 밤에는 거실 전등 하나만 켜고 TV 시청 시간도 줄였다. 사회적 고립도 심해졌다.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려면 돈이 들었다. 교회에 가면 헌금을 해야 했고 모임에 참석하면 식사비를 내야 했다. 처음에는 몇 번 나갔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다. 최신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외식도 자주 했다.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박성민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나이에 영어도 서툰 그에게 주어질 일자리는 없었다. 몇몇 한인 업소에 문의했지만 다들 젊은 사람을 원했다. 한 한식당 주인은 설거지 자리를 제안했지만 시급 15달러에 주 30시간이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1,800달러, 세금을 떼면 1,400달러 정도였다. 임대료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김미숙은 점점 우울해졌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연락하기가 꺼려졌다.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자식 자랑을 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캐나다 생활이 좋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창피했다. 점점 답장을 하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자식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자식들은 바빴다. 장남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로 정신이 없었고 차남은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자식들은 피곤한 얼굴이었다. 박성민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캐나다 이민을 반대했던 자식들에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다. 그해 여름 김미숙이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 병원에 가야 했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무료라고 들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응급실에서 6시간을 기다렸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간호사들은 바빠 보였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를 만나는 데만 8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보호대를 착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물리치료였다. 공공의료 시스템으로는 예약이 석 달 후였다. 의사는 사설 물리치료 클리닉을 추천했다. 한 번 치료에 80달러, 최소 10번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총 800달러, 한화로 80만 원이었다. 박성민은 이를 악물고 결제했다.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해 가을 박성민 자신도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다. 밤에 잠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병원비가 두려웠다. 혹시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결국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달치 약값이 150달러였다.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검진을 받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4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임대 계약이 다시 갱신될 시기였다.
집주인은 이번에는 월세를 300달러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월 2,400달러. 박성민은 협상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은 단호했다. 최근 정부의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주인들이 대폭 인상하는 추세라고 했다. 더 저렴한 집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빴다. 2,400달러 이하의 집은 거의 없었다. 있다 해도 지하실이거나 너무 낡았거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었다. 결국 월 2,200달러짜리 낡은 콘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비용만 1,500달러가 들었다. 새 집은 확실히 열악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창문은 낡아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고 복도는 어두웠다. 김미숙은 이사 온 첫날 밤 울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인가? 서울의 깨끗한 아파트를 떠나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통장 잔고는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박성민은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지출 3,800달러, 남은 돈 9만 5천 달러. 25개월. 2년이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의 이야기였다. 병원비나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더 빨리 바닥날 것이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노인은 비슷한 처지였다. 은퇴 후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돈이 바닥나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갈 곳이 없어서 쪽방촌에 정착했다고 했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성민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여름이 되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에어컨을 틀 수 없었다. 전기료가 두려웠다.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낡은 건물이라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밤에도 더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김미숙은 부채질을 하며 밤을 지새웠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비쳤다. 박성민도 한계에 다다랐다. 부정맥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했다. 약값이 부담스러워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하는 것을 이틀에 한 알씩 먹었다. 가슴 통증이 더 자주 찾아왔다. 한밤중에 깨어나 숨을 헐떡였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24년 8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통장 잔고는 7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돈으로 항공권을 사고 한국에서 당분간 살 곳을 구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귀국 준비는 쓸쓸했다. 3년 전 이민 올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는 큰 캐리어 2개의 짐을 가득 실었지만 이제는 보스턴백 하나면 충분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 중요한 서류,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그것이 전부였다.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많은 물건을 버렸다. 한국에서 가져온 식기들, 이불, 책들. 처음에는 아까워서 중고로 팔려고 했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렸다. 김미숙은 남편 몰래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가져온 결혼 앨범도 버려야 했다.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집주인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 보증금은 한 달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소비와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했다. 박성민은 항의하지 않았다. 그럴 기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자식들에게 귀국한다고 연락했다.
장남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갑자기 왜 돌아오냐고. 박성민은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치료받으려고 한다고 둘러댔다. 돈이 바닥났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장남은 잠시 침묵하더니 돌아오면 연락하라고 했다. 차남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중에 짧은 문자만 보냈다. 잘 생각했다고 건강 조심하라고. 항공권을 예약했다. 왕복권이 아닌 편도.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 9월 중순 출발. 두 사람 티켓값이 $3,200였다. 카드로 결제하며 손이 떨렸다. 이제 통장에는 $60,000 남짓 남았다. 한화로 약 6천만 원.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다. 출국 전 마지막 며칠은 악몽 같았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한국에 도착해도 갈 곳이 없어 공항을 헤매는 꿈, 자식들에게 거절당하는 꿈, 거리에서 구걸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김미숙은 더욱 심각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다.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박성민이 먹으라고 재촉해도 몇 숟가락만 뜨고 내려놓았다. 그녀의 체중은 40kg대까지 떨어졌다. 한때 건강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텅 빈 방에 앉아 있었다. 가구는 모두 버렸고 짐은 다 쌌다. 방 안에는 보스턴백 하나와 그들 둘뿐이었다. 창밖으로는 밴쿠버의 야경이 보였다. 한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야경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박성민은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첫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느꼈던 공포, 병원비 청구서를 받을 때의 절망, 자식들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비참함.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순전히 자신의 욕심과 판단 착오였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박성민은 마지막으로 밴쿠버 거리를 바라보았다. 깨끗한 거리, 높은 건물들,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 3년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택시 기사는 한인이었다. 백미러로 그들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동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아마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꿈을 안고 왔다가 좌절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다. 짐은 보스턴백 하나뿐이어서 붙이지 않고 기내에 가지고 들어갔다. 출국 심사를 통과하며 김미숙은 뒤를 돌아봤다. 마치 무언가를 놓고 온 것 같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것을 놓고 갔다. 5억이 넘는 돈, 건강,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비행기 좌석에 앉았다. 이코노미석 맨 뒷줄이었다. 좌석은 좁았고 불편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밴쿠버의 야경이 멀어져 갔다. 박성민은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년간의 실패한 도전이 끝났다. 비행 시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걱정만 맴돌았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남은 6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방 소도시에 작은 빌라를 사야 하나? 아니면 월세를 구해야 하나? 월 8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입국장 자동문을 통과했다. 손에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 주머니에는 3만 원. 그것이 5억을 들고 떠났던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다. 입국장을 나와 공항 로비에 섰을 때 박성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김미숙은 그의 팔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갈 곳이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할지 막막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박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항에 도착했다고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남의 한숨 섞인 대답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공항 의자에 앉아 장남을 기다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힐끗 보고 지나갔다. 초라한 행색, 지친 얼굴.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자신이 이런 꼴이 될 줄은 몰랐다. 옆에 앉은 아내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 후 장남이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다. 인사는 간단했다. 짐이 그것뿐이냐는 물음에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은 무거웠다. 차에 타고 나서도 대화는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 노후 준비의 중요성. 박성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은 3년 전보다 더 복잡해 보였다.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손에 쥔 낡은 보스턴 백만이 지난 3년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